안녕하세요. 지난 제 11편에서는 하자 보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설 주체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의 등과 하자 보수에 대한 처리가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각 경우에 어떤 주의를 하여야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하자 처리는 첫째가 시공사를 통한 하자 처리, 둘째가 하자 보증 회사를 통한 하자 보수 처리, 셋째가 소송을 통한 하자 보수 처리,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경우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공사를 통한 하자 처리 시 주의사항을 보면은, 첫째가 모든 하자 내역을 서면으로 시공사에 발주하여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를 촉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공사는 적당한 선에서 종결 지으려 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하자 종결 합의를 유도하려 합니다. 셋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주민 동의 과정을 실행하므로 입주민에게 유리한 결과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합의사항 전 과정을 입주민에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 자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최종 합의안에 대해도 전체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생을 하고도 입주민 내부로부터 괜히 큰 오해와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의 주장에 이끌려 다니기 쉽고, 시공사의 회유와 협박에 상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하자 소송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자 보증 회사를 통한 하자 보수 처리 시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자에 대한 제1보증 채무자는 건설 주체이므로 하자 발생 시 우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2보증 채무는 하자 보증 회사, 즉 건설 공제 조합, 또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므로 건설 회사가 부도 등으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 보증 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기간 안에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한 문서를 입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하자. 한 번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런 재하자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시공사에게 이미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하자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자 보증회사는 미시공, 관련 법규 또는 설계도 등의 정한 사항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가 미시공, 또 오시공, 시공은 하였으나 설계 도서 등의 정한 바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재 또는 규격 등을 달리하여 시공한 그런 경우,
하자 보증 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5년차 또는 10년차 하자, 소위 이제 기둥, 내력벽, 보호, 슬라브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의 하자는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하자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붕괴 우려가 없어도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하자 보증회사는 현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자 보증서를 교부하여 하자에 대한 신용 보증만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를 시공사에서 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 소위 부도 또는 화해 등의 사유가 있거나 하자 보수 의지가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자 보증회사와 약관과 자체 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만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소송을 통한 하자 보수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하자 보증 회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사와 하자 보증 회사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비용, 검증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요되지만은 이는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자 소송은 변호사 및 하자 보수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승소하는 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나 건축 및 하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과잉 청구 시에는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 금액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에 입주민에게 충분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소송의 주체는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하자 진단 업체 선정 시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지어졌는지 아니면 빼먹은 어떤 오시공, 미시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오시공과 미시공은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 진단 실적이 많은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죠. 세 번째, 법원이 인정하는 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그만큼 유리하며 또한 시공사 측의 항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진단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가 소송을 맡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많은 기술진 및 행정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하자 진단은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단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시공사와 어떤 결탁이 없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단 회사가 시설물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설물 면허는 공사 및 보수를 하는 면허인데 아파트보다는 시공사 쪽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어떤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하자 보수에 관하여 두 편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설 아파트의 경우, 즉 입주 후 10년 이내의 아파트에서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이 하자 보수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3편에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병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 문의는 010-8636-4490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